이제 기업에서 인성검사를 많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검사를 잘 보는 것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맞지 않은 것뿐이다. 인적 성향이 다른 거지 인성이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구직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적성 검사와 관련되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실제 검사를 만들어 공급하는 입장에서 조금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적성 검사는 인성검사, 이 적성검사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성향진단검사로, 적성검사는 직무적성검사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인성검사를 보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내 인성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검사 이름이 인성검사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인성검사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인성검사를 인간이 가진 성향의 다양성 측정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에는 다름이 있지 옳고 그름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원인을 앞으로 이야기 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성검사는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빅5 모델이라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이 모델은 1976년도에 심리학자 폴 코스타와 로버트 맥크레가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논의된 5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많은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인으로는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헥사쿠 모델이 있는데요. 헥사쿠 모델은 1990년대 한국의 이기범 교수님과 마이클 애시튼 교수님이 정직 겸손성을 추가하여 만들었어요. 동양의 문화나 특히 한국의 문화에서는 특히 정직 겸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헥사쿠 모델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인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것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기업에서 인성검사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빴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와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달랐으면 좋겠습니까? 1번의 질문에서는 100이면 100 다 좋았으면 좋겠다고 답할 것이고요. 2번의 질문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가능한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성이 좋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개방적이고 성실하며 원만하고 외향적이며 감정 통제를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느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외향성이 높아서 영업직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 1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직무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개인과 기업 서로 간에 좋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성검사로 그 사람의 성향이 한 20%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검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도 인성이 좋은 사람 혹은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와 잘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 중에 인성검사를 맹신하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양쪽 다 문제이긴 하지만 맹신하는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개인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데 그걸 심하게 믿어버리게 되면 편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성향이 낮게 나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날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접에서 인성검사를 바탕으로 면접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성검사를 믿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20% 설명력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냐. 20% 설명력은 80%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면접관의 평가는 몇 %를 믿으시나요? 훌륭한 면접관의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면접관은 어쩌면 20%보다 더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에서는 20% 정도는 생각보다 아주 높은 편입니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가 대략 0.025 정도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나왔는데 이건 2.4%입니다. 20%가 아니고. 흡연하면 대부분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인성검사의 설명력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발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마침 경제학에서는 결혼시장 선택 모형과 취업시장의 선택은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결혼시장에서의 시장의 뜻은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모형에서는 구애하는 측이 있고 구애받는 측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애하는 측은 남성이었고 구애받는 측이 여성이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 모형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 중에 선호, 기회비용, 제약 조건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외모,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성격, 가치관 이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취업시장에서 볼 때 기업에서 학교, 학력, 학점, 어학점수, 경험, 경력, 공모전, 선발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선 기회비용의 경우 한 파트너를 선택하면서 놓치게 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같은 느낌입니다. 여보 사랑해. 취업시장에서도 두 군데의 회사에 입사를 하고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결혼시장에서 지리적 제약, 사회적 계층, 종교, 문화 등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금수저와 흑수저가 맺어질 때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모 세대와 현 세대 간 계층이나 종교 문제로도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과 빗대어 설명하자면 기업의 조직 문화 가치와 개인의 조직 문화 가치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진중한 사람을 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호기심 강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내 성향이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어려움이나 굴곡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로서 용서를 잘하고 인내심이 높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경험해보고 나서 판단한 것이 좋을까요? 그 경험이 서로에게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더해서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시간을 단축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 인성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성검사에 대한 논란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성검사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있고 혹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 장병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검사에서 충분히 위험이 진단되었는데 관리가 안 되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성검사는 선발에서 꼭 필요한 선발 도구임에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에서 성향에 대한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무 능력은 아주 높은데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직무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숙달되면서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인성은 변하는 것이 느려서 맞지 않으면 초반부터 서로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이 인성검사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취업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성검사를 보는 기업군이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향을 숨기거나 달리하는 기업에서는 인성검사를 보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인위성 검사가 되어버린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있을 뿐인 거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취준생 4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 인위성 검사가 되어버리면서 검사 개발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내에서 지원자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인성검사는 인성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응답을 믿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인성검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합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성검사에는 10개의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10개가 두루두루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한 5개는 높고 5개는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10개가 다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인성이 두루두루 평균 이상인 분들, 두 번째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인성검사는 자기 보고식의 검사이거든요. 네,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데 왜 이 지원자분은 모두 낮게 스스로 진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호기심이 없고 근면하지는 않은 편이며 상냥함과는 거리가 멀면서 자존심은 세지만 사교성은 떨어지고 의존성이 강하지만 공정한 건 싫다는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협력적이지 않은, 성실하지 않은, 거기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등 이런 분들이 회사와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회사에서 기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느 영역에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인성 종합 평균을 내었을 때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이 되는데, 세 번째, 자기 보고식 검사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너무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 불합격하게 됩니다. 일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분들은 솔직히 무섭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분 네 번째,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혹은 그 이후에 면접에서도 그 사람을 진실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 전문가들이 개발하면서 다양한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하고 거짓의 빈도가 높은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의도적으로 인위성 검사, 속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 100%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일관되게 작성하라는 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성검사는 자기 보고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를 정말 안 좋게 보는 사람이나 거짓을 자주 많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개인과 좀 맞지 않을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기업에서 인성검사를 많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검사를 잘 보는 것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성검사는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 쉽게 말해 사고칠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맞지 않은 것뿐이다. 인적 성향이 다른 거지 인성이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읍니다. 물론 기업과 성향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월급만 많이 주면 참을 수 있죠. 그것이 효율임금이기도 하고요. 효율임금은 직장인 버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향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직자분들이 고용정보원에 있을 거예요. 그 고용정보원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사전에 좀 보고 자신의 성향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점은 좀 놔두고 약점은 장기간에 걸쳐 고친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다 좋을 것 같아요. 단기에 고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서 아주 사소하게 하나씩 고쳐본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봤을 때 어느새 뾰족하게 모난 부분은 다 깎이고 둥그스름하게 변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성검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적성검사입니다.